제1막 왜곡된 기원 백지 위에 그려진 첫 번째 지도. 오프닝 기원 갈증의 시작. 당신의 첫 번째 설렘은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이것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일상적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버린 최초의 감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인물은 혜선 씨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책감도 분노도 아닌 오래되고 깊은 갈증을 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마셔본 물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해 그 맛과 똑같은 물을 찾아 평생을 헤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남겼습니다. 이 갈증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 기원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부 부재의 풍경. 엄마가 없는 자리. 혜선 씨의 어린 시절은 늘 비어있는 의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성실했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늘 집 밖에서 헌신했고 혜선 씨에게 어머니는 결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기다리는 법과 동시에 기다리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일상을 지켜주는 유일한 눈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가장 많이 바라봐주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 사랑의 방식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준비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부 첫 번째 각성. 백지 위에 그려진 환희. 누구에게나 갑자기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춘기 어느 평범한 저녁 혜선 씨에게도 익숙했던 누군가의 눈빛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생경한 감각.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환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첫 번째 각성은 수치가 아닌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가장 처음 경험한 감각을 평생의 잣대로 삼습니다. 백지 위에 그려진 그 첫 번째 지도는 이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그 첫 번째 온도를 찾아 움직이는 갈망의 지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3부 열려버린 문 닫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영혼. 인간이 어떤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너무 이른 자극이 주어지면 영혼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채 날 것으로 남겨둡니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쪼개면 속살은 공기에 노출되고 결국 제대로 된 단맛을 낼 수 없게 됩니다. 혜선 씨의 내면도 스스로를 지킬 경계가 형성되기 전에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그 문은 상실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경험이었기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감각은 이제 남자라는 존재를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내기 시작했고 그 호기심은 멈추지 않는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본인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제2막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여자. 오프닝.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정성껏 밥을 차리고 웃으며 인사하고 누가 봐도 단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기고 싶어 진심으로 몸부림치지만 매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4부 합법적인 자유 결혼이 약속한 것들. 혜선 씨에게 결혼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무언가를 숨길 필요도 없이 제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괜찮을 거라는 허락된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제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내면의 갈증을 죄책감 없이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잔인하게 비껴갔습니다. 오부, 좁아지는 공간 환경이라는 감옥. 남편은 늘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며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단장을 하고 저녁을 차려놓으며 그를 기다렸지만 기다림이 일상이 되고 계절이 바뀌자 설렘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한 허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달아올랐다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쳐 돌아온 남편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의 허기는 그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약속했던 자유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육부, 그리움의 투사 시아버지라는 거울. 그 집 안에는 시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혜선 씨는 처음엔 그저 공경해야 할 어른으로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내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시아버지의 뒷모습, 저녁이면 들려오는 특유의 기침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세계의 전부였던 아버지의 형상이 시아버지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바라봐주던 그 온기가 벽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모든 감각을 억누르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부, 억제와 분출 역설의 메커니즘. 여기서 인간 심리의 기묘한 역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제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눌리는 힘이 강할수록 터져나오려는 압력도 커지는 법입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실 때 혜선 씨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억압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녀의 손은 은밀한 탈출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거룩한 침묵 곁에서 가장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혜선 씨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전율에 가까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그녀를 더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엔진이 된 것입니다. 8부, 양심의 몸부림 소리 없는 전쟁. 혜선 씨의 내면에서는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내, 흠없는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만큼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지고 집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으면 논리도 말도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침마다 했던 다짐은 밤의 압력 앞에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조금만 아무도 모르게 시아버지께서 주무실 때만이라는 작은 허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깊을수록 그 일탈이 주는 희열은 더 비극적으로 강렬해졌습니다. 9부, 디지털 늪 거대한 파도가 데려간 곳. 스마트폰이라는 익명의 공간 속에서 혜선 씨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억제가 잠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한 명의 여자로 바라봐 줄 때 양심은 나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파도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척을 살피며 숨죽여 탐닉하는 그 조심함 자체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무겁고 차가운 죄책감이 내려앉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다짐했지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다시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리움과 억제의 순환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혜선 씨의 하루는 오늘도 2개의 층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좋은 며느리로 인사를 건네고 밤에는 그 진심이 쌓아 올린 억제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이기고 싶지만 이 파도는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 멈추지 않는 파도는 혜선 씨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까요? 우리는 제3막에서 그 위태로운 질주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3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혼 브레이크 없는 질주. 오프닝. 밤이 깊어지면 혜선 씨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 혜선 씨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밥을 차리고 자리를 지키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전혀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혜선 씨는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0부. 벽 너머의 성소 금기 위에서 피어나는 꽃. 혜선 씨에게 시아버지는 단순한 시댁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신문을 넘기는 손, 저녁이면 들려오는 특유의 기침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성. 그것들은 혜선 씨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매일 조용히 깨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유일한 거울이자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의 형상이 시아버지의 뒷모습 속에서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마다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온기가 벽 하나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처절한 수치심과 충돌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분이 바로 저기 계신다는 사실이 그녀의 욕망을 바닥까지 짓눌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억압의 순간, 역설적이게도 혜선 씨의 손은 스마트폰을 향했습니다. 거룩한 침묵 바로 옆에서 은밀한 화면을 켜는 순간 공포와 해방감이 뒤엉킨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그녀의 내면을 관통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 그것이 혜선 씨를 위험한 고속도로 위로 몰아넣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11부. 주도권의 역습 가해자가 된 희생양. 사이버 세계 안에서 혜선 씨는 처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선택권 없이 열려버린 문 안에서 세상을 배웠던 그녀가 이제는 화면 속에서 먼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타인을 읽고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짓에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그녀의 내면에서는 단순한 쾌감 이상의 무언가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을 무너뜨렸던 거대한 힘에 대한 무의식적인 복수이자 왜곡된 방식으로나마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주도권의 달콤한 맛은 그녀 안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2부. 지킬의 아침, 하이드의 밤 분열의 고착화. 하지만 반드시 끝은 찾아왔습니다. 화면이 꺼지거나 벽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기척이 들리면 혜선 씨는 마취에서 깨어난 듯 차갑고 선명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까지 질주하던 여자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온기를 닮은 시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선 씨는 다시 공손한 며느리가 되어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 인사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상실된 아버지를 향한 진짜 그리움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밤의 억제를 더 깊게 만들고 그 깊어진 억제는 다시 밤의 폭주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씩 괴로워하며 후회했지만 점차 후회의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길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포기가 그녀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늪은 조용히 차올랐고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그 움직임조차 질주의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고착화되었습니다. 13부 미완의 질주 멈추지 않는 페달. 혜선 씨는 오늘 밤도 달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숨을 죽이며 화면 밝기를 낮춥니다. 그 소리는 그녀를 막아서는 억제인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자극이 됩니다. 그녀는 이 질주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쾌감일까요? 살아있음의 확인일까요? 아니면 일막에서 새겨진 그 첫 번째 감각의 재현일까요?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보다 가속 페달을 밟는 무의식의 힘이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파르스름한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혹은 소리 없이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둘 다일 것입니다. 클로징. 혜선 씨의 고속도로는 여전히 어둠 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다시 단정한 옷을 입고 시아버지께 문안을 여쭐 것입니다. 그 인사는 진심일 것이고 그 진심은 다시 밤의 엔진 소리를 더 크게 키울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그녀의 브레이크를 영원히 떼어내버린 것입니까? 혜선 씨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이 비극적인 질주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3막. 피눈물 멈춰버린 엔진과 해체된 성소. 14부. 피눈물 멈춰버린 엔진과 해체된 성소. 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뒤로 나를 숨겼던 건 내 영혼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양심의 밧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엔진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줄 수 없는 연륜의 온기, 그 익숙한 체온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었고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었습니다. 정신으로 버티던 내 양심의 성벽은 육신의 온기라는 파도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던 그 밤, 나는 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남몰래 자라나던 본능이 이제는 우리 집의 모든 위계를 집어삼키는 머리 여럿 달린 히드라로 변해버린 것을요. 금기를 범할 때마다 찾아오던 그 은밀한 희열은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가속 페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빗속에 드러난 나의 실체는 더 이상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대역을 찾아 헤매다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슬픈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13부. 폐허 위에 핀 피눈물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인가? 남편의 눈동자가 기억납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 신뢰하던 세상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자의 공포였습니다. 그 눈빛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의 대역극이 실은 가장 잔인한 가해였다는 것을요. 나를 비난하십시오. 나는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의 인자함 뒤에 숨어 내 안의 괴물을 먹여 살린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이 지독한 갈증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일막에서 아버지가 떼어버린 브레이크, 그 부서진 부품을 들고 나는 평생 고속도로 위를 구걸하며 달렸습니다. 어린 사람의 열정보다 연세 있는 분의 온기가 좋았던 건 내 영혼이 아직 그 일막의 시간에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 결국 스스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본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끝자락에 숨어 있는 그 추악하고도 가련한 자아 말입니다. 14부 텅 빈 고속도로 남겨진 자들의 침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비명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정적만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에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온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행복했느냐고. 그 금기를 범하던 순간 당신은 승리자였느냐고. 나는 이제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 느꼈던 짧은 비행이었을 뿐이라고요. 일막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려 했던 내 가련한 시도는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화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고속도로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까요? 내 안에 꿈틀대던 히드라는 이제 먹잇감을 잃고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 가져다준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해자가 되었던 시간들, 그 대가는 이토록 시리도록 차가운 고립이었습니다. 15부 최종장 피눈물로 쓴 영혼의 일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합니다.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눈빛은 내 심장에 박힌 채 나는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나를 비난하십시오. 나는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내 안의 어둠을 키워낸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이 지독한 갈증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누구나 그 벽 끝에 서면 마주하게 되는 추하고도 가련한 자아. 나는 그 본능에 너무나 충실했던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엔진은 식었고 성소는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텅 빈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엔진도 브레이크도 없는 이 맨몸으로 말입니다. 피눈물로 씻어낸 이 폐허 위에 아주 작은 양심의 불꽃이라도 남아있다면 부디 다음 생의 나에게는 질주가 아닌 안식이 허락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속도로 끝에 선 이름 없는 영혼, 해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